한국 주변의 강대국이라고 불리우는 나라들의 최근 동향이 보기 드문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신에서는 한국을 전 세계적 모범 사례로 꼽으며 극찬해왔는데 이것이 또 다른 국면으로 변형, 발전되어 주변국들이 한국을 둘러싸고 잡음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을 부쩍 많이 언급하는 강대국 4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중국. 한국과 최대한 엮이겠다. 중국은 한국과 엮여야 된다는 의도를 가지며 한국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한국에만 유례없이 친밀감을 표시하며 한국에 대한 극찬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선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중국의 그 책임론을 제기하며 외교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최우방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들은 중국과 날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호주의 경우 중국을 조사해야 한다면서 강한 메시지를 보내서 중국 당국을 크게 놀라고 긴장하게 했습니다. 스캇 모리슨 호주 총리가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 정상들과 통화해서 중국에 대한 국제조사 방안에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도 중국에 대한 견제와 일련의 사태의 책임을 묻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공유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 그래도 WHO와 중국이 유착되었다며 큰 불만을 표시했는데 모리슨 총리는 이에 호응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당장 호주에 있는 중국 대사관은 성명을 내고 일부 호주 정치인들은 미국인들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흉내내는 것과 그들이 중국에 대해 벌이는 정치적 공격을 그저 따라하는 것에 열정적이라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여기에 끝나지 않고 중국은 호주에 대한 일종의 보복적 성격의 무역을 감행합니다. 중국은 호주산 소고기에 대해 일부 수입 중단 조처를 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조치로 인해 호주 대형업체 4곳의 대중 소고기 수출이 막힌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사소한 기술적인 문제나 검역 위반 사례가 지금까지 수차례 있었다며 보복무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제 분석가들은 최근 호주 보리에도 덤핑 관세가 붙어 최근 호주가 중국과 붙은 시비로 인한 것으로 추측합니다. 또한 여기에 중국 당국은 호주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경고를 한 바 있어 관련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중국은 또한 미국을 겨냥해 결성된 것으로 알려진 상하이 협력기구 SCO의 회원들과의 화상회의를 통해서 미국을 겨냥해 전세계 확산 사태를 정치화하지 말고 특정 국가에 오명을 씌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은 현재 매우 예민한 상황에 있는데 한국을 유독 잘 대해주는 모습에 대해 궁금함이 생기게 합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국내 해외파는 14일자 신문 1면에서 양국 정상의 통화 내용을 자세히 전하며 양국 간 코로나19 협력은 국제사회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관영 중앙 CCTV도 이날 아침 뉴스에서 한중 정상 간 전화통화 소식을 톱 뉴스로 전했습니다. 쉽게 말해 한중이 잘하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등장하는데 중국의 이러한 흐름은 한국을 칭찬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방역 모범국인 한국과 같은 위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중국이 한국과 같이 모범 방역국인데 전세계에서 의심을 제기할 게 아니라 한국과 같은 방역 모범국으로 취급해달라는 일종의 언론전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한국의 좋은 이웃은 황금과도 바꾸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는데 한알령을 한국 당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매우 오랫동안 끌어오며 정식적인 해제도 하지 않은 상황에 현 사태 때문에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은 의문이라는 것이죠. 백신 개발이 되거나 치료제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이러한 태도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방역 모범국으로 동급 취급을 하려 하지만 실제로 한국과 중국은 전혀 다른 방식을 취해왔으며 외신에서도 중국의 자료는 정보의 왜곡이나 은폐가 의심된다며 한국과는 결이 다르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결국 중국 당국은 어떻게든 한국과 잘 엮여서 방역 모범국인 입장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해보겠다는 의도가 보입니다. 두 번째, 미국, 한국보다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한국 입장에서는 흐뭇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일 백악관 대변인 브리핑에서 나오는 소리는 미국이 한국보다 인구 대비 검사를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맥커네니 대변인은 마침내 미국이 검사면에서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며 한국이 검사면에서 황금 기준 골드 스탠다드로 꼽혀왔지만 미국이 50개 모든 주에서 인구당 한국보다 높은 비율로 검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의 주 하나가 한국 전체보다 인구당 더 높은 비율로 검사를 하고 있다며 이는 상당히 대단한 일이라고 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사실상 한국을 전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방역 모범국으로 가정을 하면서 진행한 브리핑이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 쓰일 일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맥케인 대변인은 급기야 모든 주가 현 시점에서 한국보다 사정이 좋다고 선언했다며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한국보다 미국이 사정이 좋다고 말한 것에는 실소를 머금게 하는 부분입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각종 수치는 한국을 훨씬 압도할 정도로 좋지가 않기 때문인데 단순히 검사 수치로만 한국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게다가 미국 확산 사태로 일약 스타가 된 파우치 소장은 현재 미국이 봉쇄를 풀면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확산 사태의 상황 대처가 늦어 도마에 오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빨간불이 켜지자 참모까지 동원해 무리한 여론전을 펴고 있다며 다급한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과 같이 한국에 매달려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검사를 많이 했다는 미국이 막상 백악관에서 사용하는 진단키트가 50%의 불량률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성능을 자랑해온 진단키트는 미 의료 장비 제조사 에보트의 제품으로 코로나 양성 음성 판정을 각각 5분 13분 안에 내리는 초고속 진단 검사기로 알려졌습니다만 미국 뉴욕대 랭곤 의료센터 연구진은 생명공학 논문 사전 게재 사이트인 바이오 아카이브에 해당 진단키트의 오류율이 48%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제품은 심지어 FDA의 긴급 승인을 받은 제품이라 부실 행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백악관은 미국을 이끌어가는 중심이기 때문에 한국 시즌의 정확도가 매우 높은 PCR 키트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우선주의로 한국 진단키트보다 자국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공급, 취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악관 대변인은 180만 개가 공급되었고 부정 오류를 낸 비율은 0.02%에 지나지 않았다고 강조합니다. 이와 같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한국까지 동원해 다양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일본. 정부는 안 한다는데 언론이 한국 아리. 마이니치 신문은 14일자 코로나와 한일 관계, 자연스럽게 협력하고 싶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최근 백혈병에 걸린 한국 어린이가 한일 협력으로 인도에서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돌아간 사례를 언급하면서 한일 코로나 협력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신문은 코로나 대책에서 양국은 공통점이 있다며 어느 쪽도 유럽 및 미국과 같은 강제적 도시 봉쇄를 하지 않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징용 노동자 문제 등으로 쌓인 상호 불신으로 한일 정부 간 소통이 막혀있는 상황이라면서 코로나 대책은 정치적 대립과 분리해 생각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PCR 검사 등 각종 검사와 대책에서 앞서 있으니 일본은 배워야 한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아사히는 급기야 수출 규제와 한국의 방역을 맞교환하자는 빅딜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13일자 코로나와 한일 위기를 발판으로 협조를 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양국 정부는 방역 문제의 정치화를 피해야 한다면서 코로나 위기를 한일 관계의 개선의 계기로 삼을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과연 강경 일변도의 일본 정부가 이러한 언론들의 반응에 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는 한국 때리기가 아니라 오히려 한국과 협력을 해야 아베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라며 한국과의 강한 방역 협력을 강조합니다. 최근 일본 국민은 13%만 아베 총리가 지도력이 있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일본 내에서 코로나 문제를 한국과 같이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어가는 맥락과 같습니다. 그러나 스가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수출 규제 철회 문제에 대한 즉답을 피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론이 애타게 한국과 협력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봤자 협력이 성사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네 번째, 독일. 한국에 대한 집착과 비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3일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에 출연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의 동선 추적이 지나치게 사생활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독일 일부 언론은 확진자 및 접촉자에 대한 한국식 추적 체계에 대해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해왔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사생활 침해 문제를 들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방역에 성공했다는 것보다는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제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제 네덜란드 언론에서는 한국의 코로나 방역이 성공한 이유는 집단주의 문화 때문이라는 분석이 자주 이뤄졌습니다. 한국이 방역 정책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유럽이 혁신적으로 보고 있으나 동선 추적은 대부분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덴마크, 오스트리아에서는 한국 방역이 성공했다는 방송 자체도 거의 나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와 같이 유럽에서 서서히 부정적인 여론이 좀 더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각국의 확진자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봉쇄를 풀어나가기 시작하면서 자국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상황이 나아졌는데 한국의 동선 추적은 과하게 여기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독일은 코로나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이하로 떨어지면서 재확산 우려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독일을 비롯 유럽 각국의 수치는 기본적으로 한국보다 매우 높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강경화 장관도 사생활 침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한국 당국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답했습니다. 치료제 없는 상황에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동선 추적은 현재 가장 나은 방법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세계 각국에서 한국은 의도치 않게 다양한 논란을 낳으며 언론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방역 모범국으로 한국은 국격에 올라 부러움을 사는 동시에 일부 국가의 질시도 이어지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트래블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중국과 일본은 센가쿠 열도의 영유권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잠잠했는데 작년부터 중국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상당한 긴장감을 느끼고 있죠. 그런데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센가쿠 열도의 상공에서 중국군이 일본 정부 항공기를 향해 중국 영공을 침범했다고 경고한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가쿠 열도를 치료 지배하고 있는 건 일본입니다. 즉, 일본이 중국에게 했어야 할 일이 반대로 벌어진 것이죠. 중국의 반발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 작년 11월입니다. 중국의 해군 함정은 센가쿠 열도 인근 상공을 비행하던 일본 해상보안청 항공기를 향해서 중국 영공을 침범했다고 경고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지난 27일 산케이 신문이 정부의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이 자국 영해로 규정한 해역의 바깥쪽인 접속수역에 중국 선박이 진입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즉각 경계 활동에 나섰고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항공기를 출동시켰습니다. 그러자 중국 해군함은 해상보안청 항공기를 향해 중국의 영공이다, 중국 영공에 접근하고 있다고 무선통신으로 지적하고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주장이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역시 센가쿠 열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중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대응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해군이 작년 11월 중순과 하순에 4차례에 걸쳐 센가쿠 열도 인근 상공이 중국 영공이라는 주장을 펼쳤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행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일본은 그동안 센가쿠 일대에 접근한 중국 정부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해 일본 영해 영공에서 나가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자 중국이 제대로 역공을 펼친 것입니다. 물론 중국의 행보는 그냥 간보기가 아닙니다. 일본 정부 항공기를 센가쿠 상공에서 몰아내겠다는 태도를 명확하게 보였으니까요. 더 접근하면 대공사격을 실시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 측도 중국의 행보를 매우 특이한 동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의 갈등이 있었지만 센가쿠 해상의 일본 항공기를 향해 중국 영공이라고 주장을 펼친 건 처음 있는 일이니까요. 이 사건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중국의 일방적인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외교 경로로 전했습니다. 중국은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앞으로도 중국의 센가쿠 열도 공세는 이어질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본은 또 미국에게 의지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발끈할 만한 내용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 27일 주한 미군 사령관은 미일의 통합적인 운용 능력을 센가쿠 열도를 방해하기 위해 전투체제를 갖춘 부대를 수송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사용할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사령관의 발언은 미일 연례 연합훈련인 킨소드가 시작되기 전날에 있었던 합동 기자회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의 발언은 최근 센가쿠 열도 주변 활동을 한층 더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사령관의 센가쿠 열도 관련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7월 기자회견에서도 사령관은 센가쿠 열도 상황에 대해 미국이 일본 정부를 돕는 의무를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군이 센가쿠 주변 해역에서 경계 및 감시를 강화하는 등 일본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죠. 2년에 한 번 실시되는 킨소드 훈련은 이달 26일부터 내달 5일까지 진행되고 자위대 약 3만 7천 명과 미군 약 9천 명이 참가합니다. 또한 자위대 함정 약 20척과 항공기 170대가 투입되었습니다. 미국이 일본과 함께 센가쿠 열도를 지키겠다고 선언한 만큼 중국의 심기는
무척 불편할 것입니다. 또한 도발의 수위를 더 높일 것이 분명합니다. 한편 중국은 6.25 전쟁과 관련해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연설을 통해서 6.25 전쟁을 미제국주의의 침략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미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해외 지도자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반박한 것은 무척 이례적인 일입니다. 6.25 전쟁이 미중 갈등의 핵심 소재로 부각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두 강국의 긴장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시 주석의 연설 내용을 보도한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리트윗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70년 전에 6.25 전쟁이 그저 발발했다고 주장한다. 팩트는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마오쩌둥의 지지를 받으며 남한을 침공한 것, 자유진영 국가들이 맞서 싸우자 중국 공산당은 압록강을 건너 수십만 명의 병력을 보내 한반도에 참화를 가져왔다. 시 주석의 발언은 국무부가 직접 반박하면서 6.25 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됐으며 중국이 이를 지원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중국은 6.25 발발 4개월 뒤인 1950년 10월 25일 참전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 역시 오테이거스 대변인의 게시물을 대사관 공식 트위터 계정에 리트윗하면서 한국어로 번역해 올렸습니다. 국무부의 이번 반박은 시 주석이 항미 원조 정신을 강조하며 미국의 수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한 정면 대응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항미 원조는 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운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입장 표명에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보였을까요? 안경화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26일 이렇게 밝혔습니다. 북한의 남침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중국에 대해선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국 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했다고 과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도 명시됐다며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24일 저녁 시 주석의 발언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다만 시 주석의 방한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6.25 전쟁에 대한 중국과의 외교적 논란 확산을 우려해 더 강도 높은 대응은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욱 장관도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6.25 전쟁은 명백한 남침이고 북한이 스탈린과 모택동의 사주를 받아 남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 장관은 이어서 유엔이 참전 안 했으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겠느냐는 질문에 백척간두에 있는 나라가 유엔군 참전으로 고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서 장관은 위대한 항미 원조가 제국주의의 침략 확장을 억제하고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켰다는 시 주석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을 깨트리는 것을 생각한 적이 없다며 한미동맹 간 협의체를 통해 상호 조율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